당뇨병에 대해서는 워낙 흔한 질환이라서 그런지 전해지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당뇨병 전기의 단계에서부터 당뇨병, 그리고 가족력에 대한 말들이 이어지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정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교수님, 당뇨병은 가족력의 위험이 높다. 이거 맞는 얘기일까요? 예, 50%는 맞고 50%는 틀린 얘기인데요. 네.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형태의 당뇨병이 E형 당뇨병 경우에 약 50% 정도는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50% 정도는 환경적 요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가족력이 없어도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력이라서 아무리 조심해도 당뇨병을 좀 피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다 하더라도 네. 반드시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과 식사 조절을 통해서 체중을 잘 조절한다면 당뇨병 가족력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부모 중에 한 분만 당뇨병인 경우하고 부모 모두가 당뇨병인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모가 모두 E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자녀에서 E형 당뇨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30% 정도이고요. 30% 예. 정도. 부모 중 한 사람만 E형 당뇨병인 경우 자녀가 E형 당뇨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1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중에서 한 분만이라도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을 좀 하셔야겠네요. 관리를 그렇죠. 하셔야겠어요.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더 조심하고 네.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뱃살이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당뇨병과 뱃살이 서로 연관이 있을까요? 상당히 밀접한 아, 연관성을 갖고 그렇군요. 있죠. E형 당뇨병 위험 인자에는 이제 당뇨병의 가족력뿐만 아니라 네. 나이나 성별, 비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E형 당뇨병 환자가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세 이상 성인 인구 7명 중 1명이 네.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당뇨병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비만 인구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을 평가할 때 키와 몸무게를 측정을 해서 체중량 지수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네. 이보다는 더 당뇨병 발생 위험을 잘 예측할 수 있는 게 허리둘레입니다. 허리둘레. 예. 이 허리둘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내장 비만, 예. 즉 이제 뱃살을 잘 반영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뱃살은 당뇨병을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뱃살이 있으면 내가 좀 내장 비만이 있다라고 그럴 수 생각을 해야 있죠. 되겠네요. 예. 당뇨병 환자들의 식단을 보면 현미밥과 잡곡밥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또 현미밥이나 잡곡밥도 혈당을 올린다. 이거는 어떨까요? 현미밥이랑 잡곡밥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네.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서 쌀밥 대신에 현미밥과 잡곡밥을 권유하는 이유는 네. 쌀밥에 비해서 이런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소화와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 않고 네. 그다음에 혈당이 높아지더라도 그 높이 올라가는 정도가 쌀밥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미밥이랑 잡곡밥이 혈당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현미밥이랑 잡곡밥은 소화가 느려서 당뇨 환자가 이제 쉽게 밥을 먹고 난 뒤에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 조절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현미밥이랑 잡곡밥도 결국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빵이나 국수와 같은 밀가루 음식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세상에 네. 절대로라는 건 없죠. 예. 예. 밀가루는 이제 탄수화물 비율이 92%에 이르는 이제 아,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이 밀가루라는 건 이제 나다를 이제 분쇄해서 만들어 놓은 가루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분쇄된 곡물 가루는 소화 흡수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밀가루가 높은 탄수화물 비율과 그다음에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네. 먹고 나면 혈당이 빠른 시간 내에 아주 매우 높게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비만이 생기기 쉽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당뇨병 환자들은 가급적이면 밀가루 음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밥만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간혹 밥 대신에 밀가루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찌됐든 칼로리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좀 조절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쨌든 자주 밀가루 음식을 먹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빵이나 국수와 같은 밀가루 음식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예,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당뇨병은 만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너무 흔해서인지 질환에 소홀한 분들도 많다는 생각인데 어떨까요, 교수님? 사실 대부분 당뇨병 환자들이 진단을 받거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네. 당뇨병 관련된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불편감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치료에 소홀히 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당뇨병을 치료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당뇨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합병증 예. 예방. 근데 이제 이러한 당뇨 합병증은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에서 다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런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많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심근경색증, 심근경색. 네, 뇌졸중이라든지 뇌졸중. 그다음에 만성 콩팥질환 등 이제 이런 만성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러한 합병증들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완치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병을 꾸준히 치료받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이제 식사 조절이랑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약도 잘 먹어야 되고요. 또한 이런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고혈압이나 그다음에 고지혈증을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동반된 질환에 대해서도 같이 잘 치료를 받아야지 합병증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병원을 잘 다니고 치료를 꾸준히 잘 받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뇨병이 국민병으로 불릴 만큼 환자가 많고 또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형 당뇨병의 위험 인자에는 이제 당뇨병의 가족력뿐만 아니라 나이라든지 성별, 비만,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만 환자들, 특히 이제 이런 젊은이들이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그다음에 불규칙적인 수면을 하거나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운동을 이제 활동량이 적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비만이 늘면서 환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뇨병은 어떻게 보면 또 노화 질환이기도 노화. 예, 그래서 이 평균 연령이 증가하다 예. 보니까 이제 노인 인구들이 증가하게 되고 이 때문에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당뇨병이 빨리 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30세 이상 인구 중 7명 중 1명이 당뇨병이고 아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예. 3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 비만, 그다음에 고령화 이런 것들이 당뇨병의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면 인슐린과 혈당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이제 우리 몸은 이제 인슐린을 통해서 포도당을 사용을 하고요. 예. 그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그 인슐린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혈액에 흡수된 포도당이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서 쌓여서 혈당이 높아지고 이것이 소변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걸 당뇨병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혈액에서 포도당이 높아지고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서 나오는 이러한 병적인 상태를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당뇨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죠. 네. 그럼 인슐린이 혈당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네. 그럼 혈당이 높아지는 고혈당의 상태를 당뇨병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몸에서 인슐린 문제로 인해서 혈당이 혈액 내에 쌓이게 되고 네. 혈당이 우리의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그 이상의 높은 상태가 돼서 고혈당 상태가 되면 당뇨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혈당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일단 고혈당이 돼서 혈관 안에 혈당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 예. 그 고혈당 상태가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들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혈관이랑 관련된 질환들, 네.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말초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 혈관에 막 찌꺼기가 생기는 건가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안에 있는 이제 벽에 상처를 내는 거죠, 얘들이. 상처를. 그래서 상처가 나고 거기에 찌꺼기가 쌓이면서 동맥경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돼서 예. 막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처가 잘 나니까 혈전이 거기에 빨리 생겨가지고 혈관이 아예 막힐 수도 있고요. 네. 당뇨병이 이 합병증 때문에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데 합병증의 위험이 전신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당뇨병을 치료하는 이제 목적이 당뇨 합병증 예방인데요. 예. 당뇨 합병증은
크게는 이제 고혈당에 있는 급성합병증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생기는 이제 만성합병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성합병증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발생하는 뇌졸중이라든지 심장에서 발생하는 심근경색증 네. 그리고 이제 콩팥에서 발생하는 이제 만성 콩팥병증에 의해서 말기 신부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보시는 뭐 혈액투석이라든지 네.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리 쪽에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말초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 이제 다리를 자르는 아. 이제 이런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눈에 생기게 되는 당뇨병성 암병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망막에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심장이라든지 위장관, 방광 그리고 손과 발에 발생하는 신경병증까지 네. 우리 몸 어디든지 이런 당뇨합병증들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합병증이 무섭군요. 예.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선 1형 당뇨병을 소아당뇨병으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즘 이제 틀린 표현이 될 수는 있는데요. 아. 우리가 이제 당뇨병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성능이 떨어지면 발생을 하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이제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발생하는 당뇨병이 1형 당뇨병인데요. 이런 1형 당뇨병이 발생하는 거는 우리 몸의 이제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의 세포나 장기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자가 면역에 의해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망가지면 인슐린을 전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때문에 이제 1형 당뇨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중에서 약 2% 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1형 당뇨병은 가끔도 우리 이제 보시면 TV에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꼬마 아이들이 인슐린 맞는 장면들을 예. 보시게 되는데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소아당뇨병 이렇게도 부르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보면 노인 특히 성인 인구에서도 이런 1형 당뇨병이 이제 발생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고 네. 반드시 꼭 어린아이에서 발생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소아당뇨병이라는 표현은 이제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요. 네. 인슐린 이제 1형 당뇨병 자체는 인슐린이 완전히 없어져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진단된 초기부터 반드시 인슐린 치료가 좀 필요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2형 당뇨병은 어떨까요? 흔히 당뇨병이라고 하면 2형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당뇨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2형 당뇨병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흔한 형태의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데 이런 2형 당뇨병은 이제 인슐린 성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거. 당뇨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1형 당뇨병에 달리 2형 당뇨병은 이제 인슐린 성능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환경적 요인의 대표적인 게 이제 비만이 되겠고요. 비만. 그래서 이제 2형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이랑 식사 조절, 경구용 항당뇨병 약제 먹는 약으로 이제 치료를 시작하지만 2형 당뇨병 역시 이제 걸리고 나서 2형 당뇨병에 걸린 기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인슐린 분비, 우리 몸에서 스스로 분비할 수 있는 인슐린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를 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예. 비만이 되게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면 또 예방도 가능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비만 얘기를 하셨는데 당뇨병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정도는 이제 유전적 요인, 가족력이 이제 중요하기도 가족력. 하고요. 그 외에도 나이라든지 성별, 여성이 사실은 남성에 비해서는 좀 잘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그 다음에 약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치료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복용한 약물이나 수술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에 걸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죠. 네. 비만이 문제가 되는 건 그런 뱃살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만을 얘기할 때 내장 비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를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뱃살이죠. 네. 내장 비만이 특히 중요한 게 왜 그런 걸까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만을 이제 얘기할 때 예. 내지는 뱃살을 얘기할 때 피하 지방 내지는 내장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은 조금 다른 지방이 되는데요. 피하 지방에 비해서 내장 지방들이 우리 몸에서 유리지방산 같은 나쁜 물질을 더 많이 분비를 하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말하는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피하 지방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불리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중국이랑 일본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시아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서는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우리 흔히 보는 체중은 많이 안 나가는데 올챙이 배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마른 당뇨병이 많이 생기는 원인도 사실은 그런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라도 배만 좀 볼록한 분들은 경계를 하셔야겠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허리둘레를 체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비만을 나타낼 때 보통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키와 몸무게를 해서 이제 예. 체질량 지수를 이용을 하는데 사실 체질량 지수가 보다는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허리둘레입니다. 허리둘레. 우리가 체질량 지수가 많이 나가더라도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전문적인 스포츠 선수들 특히 우리가 뭐 보시면 뭐 레슬링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한 선수들은 체질량 지수가 많이 나가죠.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근육량이 그런데 많아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많지가 않죠. 예. 그러면 정확한 어떤 상태를 반영하기 힘든데 허리둘레는 그것들을 상대적으로 이제 잘 반영하고 특히 내장 지방, 네. 내장 비만을 잘 표현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어서 허리둘레가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형 당뇨병에 대한 진단은 어떤 검사로 진행이 될까요? 2형 당뇨병 진단은 이제 8시간 이상 금식을 한 상태에서 측정한 이제 공복혈당이 공복혈당. 이제 126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검사를 했을 때 6.5% 이상이거나 혹은 이제 75g 포도당 부하 검사라고 해서 75g 포도당이 담겨져 있는 표준 시약이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먹고 나서 2시간 뒤에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만족을 하게 되면 예. 당뇨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들을 한 번만 갖고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만약에 높게 나와서 이게 당뇨병에 합당한 수치가 낮다 그러면 한 번 더 다른 날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2번 연속으로 해서 넘어갈 경우에 그러니까 네. 진단 기준에 합당할 경우에 저희가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흔히 말하는 다음, 다뇨, 다시계 증상 같은 경우는 당뇨병 초기에도 나타납니까?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 매우 드물죠. 드물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당뇨병의 증상 그러면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다음 다뇨, 그다음에 뭐 다식과 함께 체중 감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우 높은 혈당. 네. 뭐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시간 뒤에 혈당이 200 이상일 때 저희가 당뇨라고 진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재면 혈당이 뭐 400, 500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당뇨병을 진단받거나 네. 치료받는 중간에 특별히 증상이 없습니다. 무증상이 대부분의 환자들을 차지하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저는 증상이 전혀 없어요라고 해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대부분 병원에 예. 이제 당뇨병을 진단받으러 오시는 분의 대부분의 그 내원 경로는 건강검진 받거나 건강검진 예, 하고. 혈당이 높게 나와서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왔어요가 네.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분 중에 비만인 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좀? 현실적으로는 이제 좀 젊은 분일수록 사실 나이가 드신 분들이야 그렇게 비만이지 않지만 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당뇨병이 생기셔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뭐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비만이 아니어도 가족력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보면 간혹은 전혀 그러니까 뚱뚱하지 않고 예. 마른 체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당뇨병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이 매우 강하게 작용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당뇨병 진단 시에 이제 혈당 수치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약물 치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운동과 식사 조절을 통해서 운동과 식사 조절.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진단 시에 혈당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면 네.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진단 초기에 혈당이 매우 높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다뇨, 다갈, 그다음에 체중 감소와 같은 그런 증상들이 생긴다 그러면 처음부터 인슐린 치료를 하고 나서 경구용 항당뇨병 약제, 그러니까 먹는 약으로 바꿔서 치료할 수도 있고요. 네.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이 오랜 기간 지나게 되면 인슐린 분비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인슐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예. 있습니다. 근데 생활 습관 조절로 치료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쉽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운동이나 식사 조절을 통해서 당뇨병을 치료를 하려면 네. 일단은 결국에 그 치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통 권고되는 게 본인이 갖고 있는 체중의 5% 이상은 빼야 된다고 5% 알려져요. 이상을. 근데 이제 이 식사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빼려면 사실은 이제 먹는 거는 줄이고 운동을 좀 늘려야 되죠. 근데 이제 또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더 운동량 좀 늘리고 먹는 건 좀 더 줄여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몸에 살이 좀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운동과 먹는 거로는 살이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좀 빠지면서 운동도 좀 더 하고 먹는 것도 좀 더 조절해야 되는데 네. 환자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예. 정말 우리가 사실은 이 체중이나 이런 그 운동으로 더 많이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 연구에 의하면 20%까지 빼면 정말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20%까지요. 이때까지 제가 진료를 보면서 봤을 예. 때 그거를 달성한 환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그렇군요. 힘들고 한 5% 정도까지만 조절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예. 당뇨병 발병에 있어서 비교적 젊은 환자들도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뭐 10대 예. 이형 당뇨병 환자들도 10대? 예. 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비만이 문제가 되죠. 예. 우리가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야 될 시간에 사실은 이제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어서 컴퓨터를 주로 보고 게임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 시청도 하게 되고 이런 네.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10대 이형 당뇨병 환자들도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 10대 환자 당뇨병 환자의 증가에서 1형 당뇨병 환자들은 거의 증가가 없습니다. 비슷한 수준인데 네. 2형 당뇨병 환자들이 늘어서 되는데 이러한 이제 발병 원인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 부족, 그다음에 이제 불규칙한 수면이나 과식, 네. 그리고 과도한 인스턴트 식품 섭취라든지 그다음에 나쁜 생활 습관 등으로 비만 인구가 증가되면서 젊은 층에서의 당뇨병 환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속으로 당뇨병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시죠. 당뇨병 얘기를 우리들이 많이 하잖아요. 궁금한 게 많아요. 첫째 이제 보면은 당뇨병이 있으면은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도 또 문제가 생기나 그것도 궁금하고 또 나이 먹으면 백내장도 많이 생기니까 당뇨병이 이제 합병증이 또 뭐 당뇨 망막병증 해가지고 시력을 잃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제가 백내장 수술 검사를 하러 갔었는데 혈압이랑 당뇨병을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수술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당뇨병에 대한 치료부터 하락하는 그런 말도 있던데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고 당뇨병은 또 치료되는 게 아니라고 평생 안고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없는 건지 그건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교수님, 당뇨병과 백내장이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 당뇨병이 있으면 백내장 수술을 못 한다는 말을 들으셨다고요. 당뇨의 대표적인 만성 합병증 중 한 가지가 이제 당뇨병성 암병증입니다. 눈에 생긴 합병증인데 당뇨병성 암병증은 이제 대부분 이제 망막에 혈관이 증식하고 그 혈관이 터지면서 망막에 출혈이 발생하는 네. 심한 경우에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외에도 당뇨병 환자한테서는 백내장과 녹내장의 비율도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당뇨병 때문에 녹내장이나 백내장의 위험성도 증가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을 경우에는 수술 후 이제 그 수술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은 없고요.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네.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감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서 예. 이제 우리가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들 혈당을 조절한 후에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그 합병증 발생 위험 때문에 백내장 수술 전에 혈압과 당뇨병 여부를 체크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 같은 예. 경우 혈당이나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 수술 후에 감염 등의 이제 합병증들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요. 네.
그래서 혈당이나 혈압이 잘 조절되는지 확인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경우에 네. 아스피린 같은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는 항응고제와 같은 약물들을 함께 복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수술 전에 이런 약물들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약을 중지하고 나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한 것들 가능성도 있어서 환자들이 복용한 약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꼭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의 어떤 개인력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네. 당뇨병과 심뇌혈관과의 관계는 또 어떨까요? 당뇨병의 주요 사망 원인,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의 60%는 심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사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이런 심뇌혈관 질환이 당뇨병 환자들에서는 일반인과 비교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2배 정도 높아지고요. 네. 이러한 또 이제 이런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의 위험인자 중에서 주요 위험인자로 항상 꼽히는 게 이제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네. 당뇨병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이러한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때문에 평균 수명이 약 12년 정도 짧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당뇨병을 관리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의미를 좀 알려주세요. 당뇨병은 일단 관리하는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 받거나 약물 치료를 받으면 완치도 할 수 있는데요. 당뇨병은 결국에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당뇨병의 이제 치료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제가 앞에서도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관리를 통해서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식사 조절 그리고 약물 치료를 같이 꾸준히 잘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한 당뇨병이랑 잘 동반될 수 있는 고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지혈증과 네. 같은 이런 질환들이 같이 병발했을 때는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질환들이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도 같이 약물 치료를 잘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가족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선별 검사를 받으면 조기 발견할 수 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당뇨병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별 검사를 통해서 해야지만 당뇨병을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당뇨병 진단을 위해서는 40세 이상이라면 매년 당뇨병 선별 검사 40세 이상. 중요합니다. 또 이제 부모나 형제처럼 이제 직계 가족에서 당뇨병이 있거나 예. 본인이 이제 과체중이거나 비만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시성 당뇨가 있었거나 4kg 이상의 거대아를 출산한 과거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형 당뇨병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30세부터 당뇨병에 대한 선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선별 검사는 힘든 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 진단을 위해서 하는 8시간 이상 공복을 해서 측정하는 공복 혈당, 네. 그다음에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치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서 그 수치를 보고 선별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당뇨병 예방을 위한 조언도 좀 해주세요. 이형 당뇨병 경우에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설탕과 같은 단순상의 섭취도 좀 줄이고 소금 섭취도 조절하고 그래서 체중을 조절한다 그러면 당뇨병의 위험성을 많이 낮출 수 있고요. 특히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몸무게에서 뭐 표준 체중을 맞출 필요 없이 5%만 5% 빼면 정도만이라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5% 생각보다는 또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예스오그노.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박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